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뉴스 뭐부터 볼까요? 5만 명 턱밑까지. 잠시 후에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만 명까지 육박할 기세입니까? 일단 어제 확진자가 밤 9시 기준으로 이미 4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자정까지 합하면 5만 명에 근접했거나 5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수요일이 제일 많거든요. 한 주 동안. 예. 그 어제 그제 나왔던 거는 이제 휴일에 검사한 거라서 좀 많이 빠지는데 네. 수요일에 발표되는 게 월요일 평일에 검사한 거라서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예. 그래도 5만 명까지 왔다는 건 지금 위험 신호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물론 요새는 대부분 이제 오미크론이어갖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두통이나 뭐 좀 심한 기침 뭐 이런 거 좀 겪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숫자가 워낙 지금 많으니까 위중증 환자에 대한 걱정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분모가 커지면 그 위에 분자도 같이 커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망자가 하루 10명대까지 줄었다가 예. 다시 30명대로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등도 병상, 그러니까 경증과 중증 사이에 해당하는 이 병상이 곧 감당하기 어렵게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 개편안이 지금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예. 확진자 격리 기간이 그동안은 백신 맞은 사람은 7일,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열흘이었거든요. 예, 확진자들. 예. 예. 오늘부터는 백신 안 맞은, 그러니까 미접종자도 똑같이 7일만 격리하면 되는 걸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선택과 집중의 일환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정부도 뭐 이래저래 지금 비상 상황인데 특히 대선 투표 관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은경 청장이 2월 말에 17만 명까지 확진 하루에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최대치. 최대치. 예. 그럼 그게 일주일이 누적이 되면은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관련자들 밀접적 중자 자가격리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선거에 영향 미칠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김부겸 총리도 2월 15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선거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정은경 청장도 기술적 대안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개인 보호복 착용, 드라이브스루 투표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어제 국회에서 여야가 6시에서 9시 사이에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따로 투표하는 거를 법으로 아예 개정을 하겠다, 법으로 만들겠다라는 지금 안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투표는 6시에 끝내고 6시에서 9시 사이에는 격리자들, 예. 뭐 확진자들 이런 분들 투표하는 시간으로 갖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꽤 이제 뭐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를테면 뭐 출구조사, 뭐 방송사 출구조사도 이제 9시에 해야 되는 것도 그러네요. 있고, 전체적으로 다 늦춰지는 거죠, 개표 과정도. 예, 그래서 뭐 예. 요런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요런 것들이 빨리 확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게 있습니다. 이제 최종 확정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안이 나온 거군요. 오늘 오전에 이제 정개특위에서 조금 합의를 어느 정도 할 것 같고요. 그걸 갖고 다음 주 초반에 이제 본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아마 좀 의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광일 기자, 다른 나라의 경우는 뭐 어떻게 한 2년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선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대선 이제 치를 때 텍사스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별로 좀 다르거든요. 예. 텍사스주 해리슨 카운티라는 곳에서 드라이브스루 투표가 했습니다. 아, 실제로 드라이브스루 투표한 곳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도 이 방안 좀 도입하는 거를 선관위에서 좀 검토를 했었는데,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 직접 투표, 비밀 투표 원칙을 보장하려면 차 안을 좀 일일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서 일단 이제 이전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요 방안도 일단 지금 다시 선관위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차 안에 본인 혼자만 있어야 비밀 투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네. 차 안에 3명 같이 타고 왔으면 각각 뭐를 내리거나, 씌우고 예. 거기서 투표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방안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대안들을 좀 정부나 정치권에서 고심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씩 좀 뜯어봐서 같이 좀 청취자분들께 소개하고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별도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도 한 100만 명 넘어서는 그분들도 투표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만은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법이 좀 묘연하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 두 번째로 가죠. 김민석이 일냈다. 예, 우리 대표팀 첫 메달이 나왔네요.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1500m였는데요. 김민석 선수가 어제
1분 44초 24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이 종목이 원래 유럽, 북미 쪽이 좀 세거든요. 아시아에서 처음 올림픽 메달이 나온 것도 4년 전 평창에서 김민석 선수가 딴 거였습니다. 그때 19살로 이제 혜성같이 나타났던 선수가 이번에 또 한 번 동메달을 받으면서 아시아의 역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에 같이 출전했던 기대주 박성현 선수는 첫 올림픽 무대에서 2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스피드 스케이팅 1,500m 무려. 예.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는요. 차준환 선수가 준비했던 연기를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잘 펼쳤습니다. 네. 99.51 기록으로 개인 최고점을 깼고요. 4위를 기록하면서 프리스케이팅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네. 다만 아쉽게도 스노우보드 간판 스타 배추보이 이상호는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아쉽게 그 상대한테 0.01초 차이로 아쉽게 져서 네. 마지막에 좀 아쉬움을 크게 남겼습니다. 뭐 김민석 선수 소식이라든지 차준환 선수 소식 이런 좋은 소식도 오랜만에 베이징에서 들려왔습니다만 쇼트트랙 편파 판정 때문에 분노한 우리의 민심은 사실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예. 일단 그 우리 선수단이 이거를 이제 국제 빙상연맹에 네. 항의를 했잖아요. 근데 빙상연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심판 판정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고 심판도 이 판정이 옳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수단은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 이 특히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서 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어제 기자회견 연 거죠? 예, 거기서. 예. 기자회견 열고 이제 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지금 외국에서도 이게 난리예요. 지금 외신에서도 이 쇼트트랙 중국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 뭐 주요 언론도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야후 스포츠 캐나다 뭐 이런 데서 다 이게 좀 편파 판정 논란이 있다라는 거고 그 주요 이제 쇼트트랙 각국의 선수들도 이 네. 판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중국이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 올림픽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오늘 2부에 그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뭐 가장 궁금한 건 여러분 황대현 선수 괜찮은가? 이준서 선수는 괜찮은가? 이게 제일 궁금한데 지금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은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는 전 국가대표 선수 안상미 해설위원. 이분은 심판 자격증도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 통해서 우리 선수들 분위기도 좀 듣고 이 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좀 생생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중풍이 불면서 네. 중국 바람이 불면서 지금 각 캠프들이 상당히 이제 신경을 곤두서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 어제 되게 좀 이례적인 일이 나왔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세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중국 어선들이 이제 한국의 이제 해양 국경을 침범을 하는 일이 있잖아요. 어로 행위를 위해서 뭐 이거를 꽃게도 잡으러 오고 뭐 잡으러 오고 예. 예. 불법 어선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영해 침해에 대해서는 격침해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납포를 하는 것과 격침을 하는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제 격침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엄청 센 건데. 엄청 센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게 나왔느냐? 중국에 대한 감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좀 발빠르게 움직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여론이 뭐 많이 좀 갈리고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선거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재명 후보가 걱정된다라는 식으로 썼어요. 사실은 반중 정서에 좀 올라탔다 뭐 이런 평가는 국민의힘에서 좀 많이 받았는데 예. 갑자기 국민의힘이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 어제 하루 종일 하다못해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 얘기만 했대요. 그 정도로 어디 가나 이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우려되는 건 사실 이런 반중 정서가 이제 기존의 어떤 외교 전략이랑 좀 충돌할 여지가 있고 예. 또 이게 그냥 외교뿐만 아니라 좀 경제 문제랑도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뭐 중국과 뭐 수출 수입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은 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스포츠는 스포츠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편파 판정 없애려는 노력부터 그 현지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 상황을 심각하게 그곳에서 직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얘기도 정치권 얘기도 뭐 윤태곤의 판이라든지 제가 두루두루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으로 가죠. 모셔오기 경쟁.
대선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여야 양당의 인물 잡기 경쟁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를 어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세웠거든요. 어제 저희 CBS가 단독 보도한 뒤에 우상호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낙연 위원장은 앞으로 당 대표,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보다 더 높은 급에서 선대위를 지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게 국민의힘으로 치면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그런 자리로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뭐냐면 지지층 결집포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지금 친문 일부랑 또 호남 쪽에서 다 결집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낙연 위원장을 내세워서 두 쪽을 다 잡겠다 이런 기대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낙연 위원장이 선대위에 이미 결합이 돼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새로운 시너지가 막 크지는 않을 거다 이런 회의론도 좀 있습니다. 이미 원팀 아니야? 뭐 이런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야권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 단일화 이슈가 계속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제 좀 특이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총리 자리를 요구했고 동시에 민주당 쪽에도 그 단일화 논의를 했다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국경제 기사죠.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김종인, 최재천, 안철수가 만났고 김종인, 최재천, 이재명이 만났다. 이건 뭐냐? 결국 단일화 안철수, 이재명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분석 기사가 나가지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문제 삼았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뭐 국민의힘 관계자 전원으로 기사를 이제 처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양쪽에 뭐 간 보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기사가 나온 거죠.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이 기사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한다는 입장이죠. 입장이고 뭐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세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최재천 전 의원 만난 게 5년 전이라고 어제 안철수 후보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그래서 이렇게 여야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안철수 흔들기가 계속되는 좀 모습인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 없이 끝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김준일 대표. 예. 때 아닌 언론 탄압 논쟁이 또 양 캠프 사이에 오가고 있어요. 예. 어제 그 언론노조, 전국 언론노조하고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단체가 국회 네. 앞에서 지금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대선 캠프 언론 겁박 규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최근에 그 정치권 각 정당들이 그 언론사에 가서 항의를 하거나 고발하겠다고 좀 뭐 일종의 협박성으로 들리는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YTN,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YTN 돌발 영상이 편향적이다라고 해가지고 항의 방문을 하고, MBC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김건희 씨 녹취록 방송한다라고 하니까 항의 방문, 가처분 신청, 그리고 제작진 고발까지 했거든요. 민주당도 저번에 YTN에 가서 김만배 녹취록 그 방영 안 하니까 왜 안 하느냐라고 해서 뭐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대장동 사건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소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게 지금 SBS의 라디오에 이재익의 시사특공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네. 지금 이 PD가 그러니까 진행자인데 하차를 했어요. 지금 PD 진행자인 거죠. PD 진행자인 건데 이제 하차를 했는데, 최근에 여기에서 이제 이 진행자가 특정 누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뭐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 후보를 찍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을 찍지 말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소송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회사에다가. 예,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SBS에. 회사가 진행자를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제 우상호 선대본부장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정당한 조치다, 할 만한 일을 했다, 이재익 그 진행자가 오버를 했다라는 주장을 했고, 야권에서는 이거는 뭐 민주당의 일종의 내로남불이다, 예전에 방송 탄압이라고 뭐 보수 정부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김어준은 그럼 냅두는 거는 이건 맞느냐, 이준석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지금 거리가 되고 있다. 예. 김광일 기자. 예, 그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 김현정이 뉴스쇼를 압박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네, 건들지 마십시오. 그게 뭐 압박당할 만한 일은 안 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할 말을 하는 거죠. 할 말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언론들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이야기하는 언론들도 더러 있었어요. 예. 언론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비판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언론의 몫이고 언론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항의를 한다거나 태클을 건다고 하면 이건 언론 자유 압박이죠.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